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5일에 또 걸쳐가지고 헌법 사례형 그 100점짜리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 그 선택형 10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이미 여러분 받으셨던 그 진도 범위에 맞춰 가지고 미리 좀 예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에 좀 성실히 임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지하고 그 다음 예시답안, 그 다음 제가 또 강평하는 내용을 종합하셔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사례형부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선택형으로 또 넘어가서 여러분이 좀 주안점을 두어야 될 걸 중심으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 사례 문제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관련해서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자, 일단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나오면 일단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도는 정당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죠. 이게 뭐 방어적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텐데 과거에 행정부에 의해서 쉽게 정당이 해산된 옛날에 진보당 사건 아실 텐데 그걸 거울 삼아 가지고 정당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 헌법 8조 제4항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하고 그다음 이제 본안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더불어 비례 원칙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때 심사 척도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차피 정부가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의심이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위헌정당이라는 의심이 들면 무조건 제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량이 인정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례형 문제 제1문의 문제 골격을 같이 볼 텐데 일단 문제를 항상 푸실 때는 밑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위로 이제 설문으로 올라가시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문제 파악이 훨씬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어본 게 이거잖아요. 그죠? 얼정당과 병창당준비위원회는 그 정당 해산, 그게 오타가 났네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피청구의 능력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되는 정당에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거죠. 그죠? 우리가 정당 해산 심판이 대상이 되는 정당이라는 건요, 상당히 강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정당에 과연 얼정당은 또 특이한 정당이에요. 위에서 올라와서 보시겠지만, 그 다음 이제 병정당은 아직 완전한 정당은 아니고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까지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걸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물어본 것은 만약 각 정당 등이 위헌정당으로서의 기본 형태를 다 갖췄어. 위헌정당으로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 할 수 있겠냐? 이건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사 재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본안을 물어본 거죠.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면, 우리가 소송으로 따지면 소송 요건이 갖춰지고 나면 이제 본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본안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이다 해서 이제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제8조 사항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그죠? 그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그럴 때 이제 인용이 될 수 있겠죠. 그게 포섭이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비례 원칙도 들어오게 되는가? 그 부분도 여러분이 더불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골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갑정당이 있고요. 정당이. 갑정당. 자, 그 다음 누가 있느냐면 이제 얼정당이 있고요. 얼정당. 그 다음 이제 병은 이제 완전한 정당은 아니고 지금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그죠?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얼정당은 또 이상해요. 자, 그게 설문에 보시면 위로 올라오시면 뭐 갑정당은 뭐 오리지널 이제 완벽한 정당이고, 자, 얼정당은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해산을 이미 당했던 그 한국노동당의 후신으로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 정당은 또 그 한국노동당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 중에 하나에 보면 대체정당이죠. 대체정당을 이제 만들면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대체정당인가 아닌가? 그리고 가사 대체정당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대체정당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 주체가 만약 헌법재판소가 된다면은 이 대체정당도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에 들어올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얼정당은 이게 지금 대체정당 이게 아닌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갑정당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오리지널 정당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점거리가 될 수 있는 건 이 얼정당하고 이 병창당준비위원회 이 친구들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에 들어오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주장한 내용을 잘 봐야 본안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에되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그 설문에 들어오면 있죠. 일단 체크하시면 그게 이분들이 이제 이 정당들이 주장한 건 두 번째 줄 보시면 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적극적 경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걸 지금 들고 나오고 있죠. 이 세 정당이. 자, 그리고 이제 갑정당과 얼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정당이에요. 우리가 정당은 이미 이제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창당 신고하면, 그 다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이 되면 이제 완전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병정당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죠? 창당준비위원회 단계까지만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른 거기에 보시면 그 헌법재판소가 강제 해산한 한국노동당의 후신정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국노동당 정신을 계승한다고 이 정강에다가 명시까지 하고 있죠. 그럼 이건 딱 보면 이건 대체정당의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병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배우셨겠지만 여러분들 정당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집어 던지면 그냥 자동 등록돼요. 이 등록은 단순한 확인 작업이지 그에 대해서 정당을 등록시키지 말지를 좌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걸 아시면 이 창당준비위원회도 거의 정당에 준하게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떼거리로 주장한 게 이거예요. 그 이제 법률을 만들어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통령한테. 그래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주택거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이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그죠?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보유세죠. 지금 이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가. 그죠? 그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세. 어쨌든 양도소득세.
소득세,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보유세 400% 정액. 이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입법을 통해서 입법화하라고. 입법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걸 또 하나로 문제를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물었던 건, 문제 골격은 파악이 되셨죠? 첫 번째 물었던 건 이 두 친구 있죠? 이 대체 정당의 냄새가 나고 있는 을정당하고 아직 등록되기 전이죠. 이 친구는 등록 전입니다. 등록 전에 이 두 친구가 위헌 법률 심판. 첫 번째 물어본 게 이 친구들이 이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대상인 정당. 이 정당에 과연 들어오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것은 뭐냐면, 자, 가정을 한 거예요. 이 갑을 병, 이 정당들이 위헌 정당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이 친구들이. 위헌 정당의 실체를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 이 정부는 무조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되는가? 정부는 위헌정 해산 심판 청구. 이 청구가 의무인지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재량이더라도 우리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한계에 벗어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부는 곧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럼 지금 민주적 기본 질서를 슬프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그걸 해태하고 있는 꼬라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이게 이제 가능하겠냐. 이게 이제 하나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딴 방법 없으면 이제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죠. 최후의 수단으로는 이제 저항권.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언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정부의 정당 해산 심포가 적법하다. 이제 소송 요건 갖췄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소송 시스템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인용 여부를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본안만 묻고 있어. 그죠? 인용 여부. 본안을 묻고 있는 건데, 인용되려면 결국 우리 헌법 8조 사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정당 목적, 활동. 이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이제 우리가 정당이 강제 해산당하게 되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당의 목적이라는 게 뭐고, 활동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가 뭔지, 이때 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가 뭔지, 이때 위배했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기본 내용을 숙지하고 그걸 답안지에 현출한 다음에 사안이 그게 포섭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정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골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골격은 없고요. 일단 크게 이제 물어본 것은 지금 첫 번째 물어본 건 이상한 정당이 두 개 있거든요. 지금 을정당, 그다음 창당준비위원회. 이 친구들도 강하게 보호되는, 우리가 정당은 결사의 자유보다 훨씬 더 강한 결사로서 강하게 보호되고 있죠. 이게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정당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럴 만한 정당의 저 을정당이나 병창당준비위원회가
과연 포섭될 수 있겠나? 그걸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위헌정당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만약 가만히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걸 물어본 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이제 세 번째는 본안이죠. 자, 인용된다는 것은 결국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이제 인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적, 활동,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이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얼정당과 병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해산심판의 피청구인 능력, 이걸 딴 말로 바꾸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에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걸 이제 묻고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크게 논점 정리부터 먼저 한번 보고요. 목차를 먼저 한번 봅시다. 항상 답안을 쓰실 때 여러분 채점하시는 분들은 특히 공법은 이 규범의 단계 구조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 그 다음 논점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개만 갖고도 거의 채점이 완료된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합격의 대세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논점 정리 있고 두 번째 목차가 이제 물어본 대로 지금 피청구인 능력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 피청구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쭉 적어 내려가는 건데, 자, 피청구인 능력에는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목차 구성이 약간 좀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 능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반론을 간단히 먼저 쓰셔야 돼요. 쓰셔가지고 피청구인으로서의 정당, 이게 뭔지에 대한 일반론 간단히 쓰시고, 그다음 여기서 물어본 게 두 개잖아요. 그 창당준비위원회하고 그다음 이제 대체정당,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쌍거로 3번의 그 목차 제목이 약간 잘못됐어요. 쌍거로 3번은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피청구인 능력이 아니고 대체정당의 피청구인 능력이에요. 그 오타가 났으니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이제 결론을 맺은 거예요. 목차 구성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논점 정리 한번 볼게요. 자, 헌법 8조 제4항과 그 조문 이칩 항상 여러분들 논점 정리할 때도 이 논점과 관련되어 있는 실정법적 조문이 있으면 그 명시하는 것이 법학답안의 가장 FM적이고 그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된 것이 헌법 8조 4항, 그건 반드시 명시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또 관련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55조, 이 두 개 조문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정당해산심판의 피청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걸 딴 말로 바꾸면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정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갑정당은 이제 아무 문제 없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얼정당하고 그 다음 이제 병창당준비위원회라고. 그 중에 병창당준비위원회는 아직 온전한 정당이 아니죠. 등록되기 전의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제되고, 그 다음 얼은 아까 우리 설문에 봤다시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당한, 그죠?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한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만든 정당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정당에 포섭되는 게 아닐까? 이것도 과연, 대체정당도 과연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 거리가 되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 피청구인 능력 해가지고 피청구인으로서의 정당에 대한 일반론을 간단히 써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원칙은 등록까지 된 온전한 정당을 기본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서 약간씩 이탈된 것이 지금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창당준비위원회고 하나는 대체정당.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의 핵심 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피청구인으로서의 정당되어 있죠? 자,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원칙적으로 정당으로서의 등록을 필요한 기성정당. 그게 원칙이에요. 그걸 딱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오리지널 원칙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목차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가면 여기에 포섭될 수 있을까? 그게 두 번째 목차라고. 자, 그래서 문제점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그죠? 거기에 보시면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창당활동을 담당하고 창당준비가 완료되면 그 대표자가 관할 선관위에다가 정당 등록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는 결사. 그게 바로 창당준비위원회예요. 그리고 창당준비위원회는 아직 창당 신고만을 하고 아직 정당으로서 등록되기 전 단계라고요. 이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있는 정당조차도 헌법상 존립의 특권을 누린다고 그러죠. 보통의 결사에 비해서 강한 보호를 받는 것이 정당이거든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겠냐. 그런 정당을 대상으로 우리가 정당 해산 심판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바라볼 때 제가 뭐라고요? 보통의 결사에 비해서 정당을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게 우리 헌법 8조 사항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경우에만 정당을 날리게끔 하려고 한다고. 그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당에 창당준비위원회도 들어오냐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학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학설은 이건 일반 결사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등록되기 전이니까. 그럼 쉽게 해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반면에 이건 비록 등록은 안 됐지만 거의 정당에 준하는 거다. 그래서 완전한 등록된 정당과 비슷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준정당설이에요. 자, 이걸 이제 검토하실 때는 이 등록이라는 이 법적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건 정당 등록 있죠. 이 등록은 단 두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이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요. 이게 단순한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에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됐나 안 됐나 가지고 그게 특권을 누릴 만한 정당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검토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설이 맞다? 준정당설이 맞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토해 보시면은 그 키워드 체크하세요. 정당법 15조 체크하시고요. 실질적 심사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하나. 그 다음 등록은 단순한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 그리고요. 만약에 이 등록을 단순한 확인을 넘어서 정당이 될지 말지를 실질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버리게 되면 지금 권력을 장악한 여당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정당을 미연에 다 막아버릴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 되기가 너무 쉬워진다고요. 그것도 강력한 논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야당에 대한 탄압 방지.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따라서 준정당설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라. 이 말. 그래야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차에서 아까 오타 났다고 그랬어요. 대체정당의 피청구의 능력. 대체정당도 과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정당 해산이 되어야만 결정이 나야 대체정당이 사라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해결해야 될 건요. 아까 이 무슨 당의 후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한국노동당 이거죠. 한국노동당 후신으로 지금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만든 것이 지금 얼정당이라고. 그럼 이 얼정당은 지금 대체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정당은 만들면 안 돼요 원래. 근데 그게 진짜 대체정당인지 아닌지 보기 나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먼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났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해산된 정당의 기본 정책과 동일하거나 그 다음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체정당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정당이 대체 정당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죠. 그럼 명확하게 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대체 정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이 문제가 남게 되는데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란 점에서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춘 단체의 대체 정당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도 헌법재판소에게 줘야만이 쉽게 탄압되지 않겠죠. 그죠? 뭐 새로 만드는 정당이라고 해서 쉽게 대체 정당 몰아가서 행정부가 쉽게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정당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대체 정당도 그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대체 정당도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에 집어넣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안을 해결해서 병창당준비위원회든 얼정당이든 정당 해산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만약 갑정당 등이 위헌정당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지금 위헌정당으로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즉 대통령이겠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기 싫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지금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라. 이런 식으로 출제하면 또 수험생들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니까. 법적 문제 어떤 게 있지? 이건 좀 여러분 상상력을 또 발휘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끌어내셔야 되는 건 일단 위헌정당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정부는 무조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에. 즉 쉽게 말해서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 문제고요. 그런데 우리 법문헌에 보면 헌법 제8조 사항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량이겠지. 그럼 재량이라도 우리 재량은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땐 그때는 이건 위헌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그 논점 정리한 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논점이 그거잖아요. 정부의 위헌정당 제소권 행사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헌법 문헌만 보면 명확하게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헌법 8조 사항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가사 재량이라 하더라도 그 제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인 경우, 그 말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대응 수단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걸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것이 그 정부의 정당 해산 제소권의 성격이 과연 기속이냐, 재량이냐. 재량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기속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재량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어차피 정당은 정치 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문제는 국민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름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그 다음은 국민의 손에 떠넘기자. 그게 이제 재량행위설이에요. 반면에 이제 기소행위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지금 헌법 수호가 안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태로워진다면 그럴 때 정부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은 여러분들 헌법 수호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서에서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호 이건 정부의 의무다.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은 기속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하나씩 딱딱 기억하세요. 검토는요, 재량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문헌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검토에 뭐라 해놨죠? 헌법 8조 제4항의 문헌. 그게 이제 하나의 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량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한다는 건 아니죠. 항상 우린 재량은 뭐가 있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면 재량이 남용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죠? 하여튼 우리 헌법 8조 사항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재량권 만약에 남용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정부가 보세요. 정부가 지금 제소를 한 경우가 있고 이제 제소를 안 한 경우도 있겠죠. 정부가 재량을 행사해가지고 그럼 제소를 했는데 이때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보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별 위배된 것 같지 않아. 그럼 그때는 이제 기각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지금 아예 제소조차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래? 이게 핵심이에요.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은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 해서 이제 헌법상의 위배를 이유로 탄핵으로 몰아갈 수는 없을까? 근데 이건 뭐 여당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수당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을 땐 이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뭐이죠?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 정도 간단히 언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의 제소권 불행사에 대한 대응 수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점에 보시면 그 잘못 제소됐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해서 이제 끝내버리면 돼요.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문제죠. 그래서 제소권 불행사에 대한 수단을 제가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탄핵하고 장권.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본안을 묻고 있죠. 이 부분이에요. 그죠? 어디 갔죠? 요거 인용 여부. 예,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이것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여기다가 뭐까지 집어넣죠? 비례까지. 근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요건에 충족되면 비례 원칙도 거의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강하게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인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설문 3에 대해서 자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자, 목차 구성은 뻔해요. 뭐 두 가지 검토하면 돼요. 뭐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그럼 비례 원칙도 이제 들고 들어온다는 헌법재판소에 하면 비례 원칙 위배가 있는지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포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점 정리 보시면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목적 체크, 활동 체크, 그다음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체크. 그럼 핵심은 여기서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에 포섭이 되는가? 지금 이 친구들이 주장한 게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지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고, 더불어 우리 헌법재판소는 또 헌법 37조 제2항, 즉 가인금지, 비례원칙 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또 더불어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여부. 그럼 여기서 이제 정당의 목적이 뭘 뜻하고 활동이 뭘 뜻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본 일반론을 좀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정당의 목적, 그건 뭐 정당이 지향점이죠. 그 다음 정당 활동, 일일이 정당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일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정당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당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되고, 정당의 활동은 뭐 정당 기관이나 당원의 행위를 통해서 끌어내면 되겠죠. 그다음 핵심은 이제 민주적 기본 질서.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넓혀야 돼요, 좁혀야 엄격히 해석해야 될 거예요. 만약 넓히게 되면 정당 해산이 쉬워질 것이고, 좁히면 강하게 보호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헌법 8조 사항은 정당 보호 조항이지 정당을 족치려고 만든 조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엄격히 해석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본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만 들어와야 된다는 설, 더 확대해가지고 사회까지 집어넣겠다는 거. 우리 헌법재판소의 핵심 키를 기억했다가 답안에 쓰세요. 그 정당의 자유가 지니는 중대한 함의, 그 다음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남용 가능성. 쉽게 말해서 강하게 정당을 보호해야 된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 문구를 그대로 답안에 쓰세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답안에 쓰시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입에된다는 게 단순한 입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하여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들이니까 그대로 기억해 두세요. 그럼 사안을 이제 이 위에서 일반론 쭉 찍은 거잖아요. 쌍거로 1번, 쌍거로 2번, 쌍거로 3번까지가 일반론이라고. 그걸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포섭한 거죠. 이 포섭해보면 이 친구들이 주장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이렇게 정면으로 입에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그 사안 포섭한 건 여러분이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포섭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례 원칙 2배 요구. 이걸 과연 지금 위헌정당 해산에 보충적으로 들고 들어와야 되느냐 이 문제.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거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제가 당구장 표시에서는 과연 들고 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논거를 제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거 간단히 여러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비례원칙 202호 판단은 우리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포섭을 한 겁니다. 포섭해보면 이건 비례원칙의 2배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이건 지금 이 친구들이 주장한 게 이게 문제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만약에 위헌정당 해산한다면 이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건 이렇게 만약 해산하게 되면은 비례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수 없다. 그렇게 결론 맺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사례 문제는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시험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특히 본안 부분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 2배의 의미와 그 다음 이 비례 원칙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들고 들어온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선택형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형 문제 10문제를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헌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자, 기억 지문은 자주 언급되는 거죠. 우리 헌법 조문 간의 우열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이념적으로는 그렇게 될 여지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헌법 조문 이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부터 아시면 이 헌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 헌법재판소는 안 된다고 보죠. 첫 번째, 위헌법률 심판 안 돼. 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률이지 헌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헌법률 심판 안 돼. 두 번째, 헌법소원도 안 돼. 이 헌법은 누가 만든 거죠? 국민이 직접 만든 게 헌법이잖아요. 이걸 이제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이 왜 잘못됐는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 헌법 규정, 상호 간의 효력상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 그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있죠.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기본 원리도 하나의 규범력은 인정하죠. 우리 판례가. 따라서 기본 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만들면 위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으로 자주 나왔던 건 기본 원리에서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죠.
구체적 기본권 도출은 안 된다. 요건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니은 지문입니다. 왜 틀리는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이제 뭐 3번 디귿 지문은 뭐죠? 그 헌법 해석상 이건 이제 이거죠. 우리 헌법 소원에 보면 이제 공권력 행사, 불행사. 이게 이제 헌법 소원의 대상 적격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 이제 불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입법 관련해서 입법 부작용. 그 다음 행정입법 부작용. 그 다음 행정부작위. 이거 배운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걸 안 할 때 한해서 불행사가 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헌법상 자기 의무는 헌법에 의해서 명문으로 될 수 있지만 이건 해석을 통해서도 인정이 되죠.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귿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은 그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뭐 뻔한 말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 이제 미음은 뭐냐면 우리 그 유신헌법 체제 하에 그 긴급조치 있죠. 요거 한번 봅시다. 유신헌법화에서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각종 긴급조치.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국가 긴급권하고 거의 대응하는 거죠. 그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 계엄선포 이런 것들. 유신헌법 하에 거기에 있는 긴급조치. 이건 두 가지 논점을 먼저 약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긴급조치의 성격이 뭐냐는 이게 법률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걸 법규명령으로 봐야 돼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법적 성격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긴급조치를 법원에서 통제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통제할지가 정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법적 성격을 법규명령, 즉 명령으로 보시는 입장도 있고요. 이걸 이제 법률 레벨로 보는 입장,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걸 법률로 보니까 당연히 법률에 대한 규범 통제는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긴급조치, 즉 법률 레벨인 긴급조치이 위헌인가 아닌가는 유신헌법 갖고 판단해야 돼요. 현행헌법 갖고 판단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준거 규범이죠.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갖고 해야 돼요. 현행헌법. 이걸 이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게 미음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을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 그러니까 현행헌법 갖고 판단한다. 됐나요? 그게 이제 1번 문제의 기본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기억과 니은은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 디귿, 리얼, 미음.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죠.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예요. 헌법 개정은 일단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헌법 개정은 일단 헌법 조문을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헌법 조문 헌법 128조에서 130조 이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되어 있으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헌법 선택형 문제 푸실 때는 헌법 조문하고 그다음 헌법 부속 법령 중요한 건 반드시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순서, 헌법 개정하는 순서가 헌법 128조부터 130조에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제안 단계. 제안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공고하죠. 공고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잖아요. 그죠? 국회 의결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죠. 투표에 붙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발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간들이 쭉 있죠. 공고는 며칠? 20일. 숫자 기억하세요. 그걸 자꾸 여러분 그 선택형 지문으로 자꾸 놓는다고. 의결은 60일. 그 다음에 이제 국민투표 30일. 이렇게 읽으라고. 2, 3은 6.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3은 6이잖아.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1번 지문도 됐고 2번 지문, 어쨌든 뭐 이게 실질적 의미 헌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 전에 들어있기만 하면 그거는 당연히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지문은 이제 헌법 130조 2항에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 뭐가 잘못됐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요. 그 다음 그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은 개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4번하고 그 다음 5번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5번은 그냥 지워버렸죠. 헌법 조문 자체는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도 아니고 그 다음 뭐다? 헌법 소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언급한 거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대한민국 헌법 역사. 이건 뭐 해마다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이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보세요. 보시면 되고. 그런데 뭐 수험생들의 그 선호도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예 이건 그냥 찢어버리는 학생. 그래서 너무 무조건 찢겠다. 그 다음 또 한 학생은 뭐 열심히 외워서 들어가겠다는데 열심히 외워도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요령껏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3번 문제에서 1번 지문 같은 경우 우리 재헌헌법 같은 경우는 거의 통제경제에 가깝게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안다면 1번 지문은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남북 간의 법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이제 헌법 3조하고요. 보시면 영토정이죠. 이게. 이 영토정하고 이제 헌법 4조가 이제 통일조항이잖아요. 통일조항. 이 영토조항은 뭘 전제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완성국가라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완성국가. 반면에 통일조항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걸 전제하고 있죠. 분단국가. 이 두 개가 논리 모순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죠. 학설에서는 이게 지금 먼저 만들어진 조문이고 이 뒤에 만들어진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범력을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견해와 규범력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규범력을 다 받아들이면서 두 개를 규범 조화시켜서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여러분 국가보안법하고 남북교류법 이것도 갈등이잖아요. 국가보안법은 이제 북한의 마음대로 가면 족치버리죠. 근데 남북교류법은 북한에 가게끔 또 하잖아요. 이 두 개를 또 어떻게 해석할래? 서로 다른 법 체계로 보고 있죠. 일반 특별관계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북한 갔다가는 이제 남북교류법이 특별법이니까 봐주세요. 이게 안 돼요. 예. 국가보안법에 저쪽 대일 경우 또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헌법재판소는 이 두 개를 가급적이면 조화롭게, 우리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번 지문도 그렇고, 2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했지만, 그건 유엔 입장에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개별 국가 상호간, 즉 남한과 북한 상호간의 국가 승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고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거 있죠. 이건 조약으로 만약 봐버리게 되면 우리 남한 쪽에서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꼬라지가 돼버리죠. 조약은 주권 국가 상호간의 합의가 조약이니까요. 그게 이제 4번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조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문제가 있는 거고 5번은 이제 이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조문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신뢰보호죠. 우리 이제 신뢰보호 위반인 거 아닌가. 신뢰보호는 또 이제 여러분들 법치국가 원리, 즉 안정성의
반하는 거 안 반하는 걸 문제 삼고 행정법에서도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죠? 뭐 곧 이어서 또 행정법이 진행될 테니까 그때 또 같이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뢰보호 원칙 여기에 이제 반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때 세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그 요건이 첫 번째가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가치 있는 신뢰 이익의 침해가 문제되고 두 번째가 이제 법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세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세죠. 이 신뢰 이익이 사잖아요. 이게 이제 공이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행정법에도 공부했었겠지만 신뢰보호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마지막에 뭐와 뭐를 저울에 달죠? 공사 저울에 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공익과 이 사익을 비교 형량을 해야 되죠. 비교 형량. 형량해가지고 보니까 사가 공보다 더 크다.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게 되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셨죠? 여기. 그리고 특히나 이게 경과 규정, 이런 거. 경과 규정을 두 가지고 국민의 사를 보호할 장치를 집어넣도록 해야 돼요. 보통 경과 규정 들어가 있으면 신뢰보호 위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 유예기간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두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판례가 보면 이제 유도된 신뢰인 경우와 그 다음 이제 법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법이 부여한 기회 활용. 법이 부여한 기회.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얼떨결에 그냥 누려왔던 거. 부여한 기회 활용. 자, 두 개 중에 신뢰가 강하게 보호되는 건 유도된 신뢰. 이거는 신뢰가 강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그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공직에서 뭐 이런 세무 공무원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뭐 일정 기간 근무하면 뭐 세무사 자격 부여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두게 되면 사실 그 딴 직렬을 택하지 않고 그 직렬을 택할 수밖에 없죠. 많은 혜택이 부여되니까 그런 건 일종의 유도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이 부여한 기회 활용, 이건 얼떨결에 누린 거니까 이건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감안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1번 지문이 이거예요. 세무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자격증 부여. 이건 신뢰익 침해한다고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지. 이건 유도된 신뢰. 옆에다가 그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금 관련 법령은 이건 수시로 바뀔 거라는 걸 국민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세금 관련 건 사항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특단의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세법이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2번 질문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소고비법은 여러분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고비법은 크게 진정소고비법이 있고 이제 부진정소고비 있잖아요. 우리가 소고비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건 진정소고비법을 얘기하는 거죠. 왜 진정소고비법은요? 이거는 원칙은 이건 소고비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거 소고비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가 더 크면? 사보다 공이 더 크면. 그러니까 결국 소급 이 문제도 신뢰보호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공이 더 크면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소급해도 되는 거고. 사가 더 크면 소급하면 안 돼요. 소급하면 그동안 있던 게 다 날아가니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반면에 부진정 소급은 이건 소급이법 금지 원칙에는 반하지 않습니다. 자주 배우셨을 거예요. 다만 소고비법은 관계없어요. 부진정 소고비법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공보다 사가 더 크면 이때는 신뢰보호에 반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요것만 딱 틀 잡고 있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3번 지문이고요. 그럼 4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4번에 누가 주지? 공사 비교 형량 해야 된다는. 거기에 이제 4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5번에 보시면 그게 세 번째 줄에 유예기간 1년간 허용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사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 형량하면 결국은 공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자, 법치국가 원리죠.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 하면 이걸 이렇게 바꾸어 읽으세요. 법치국가 원리 하면 과거에 우리가 인치의 시대에 있죠. 주먹으로 다스리다가 이제 법으로 다스린다는 건 법치국가는 이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예측 가능성.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인생 살려고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법의 예측 가능하려면 법이 명확해야 된다. 명확성. 그리고 국가가 한 행위를 믿고 있는데 갑자기 뒤엎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예측 가능성이 깨지잖아요. 이게 신뢰보호라는 이런 것들이 다 이거 법치국가와 다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 보시면요. 6번에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을 때 이건 검사라면 누구나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오지 이걸 갖고 명확성에 입에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양벌 규정. 양벌 규정에서 양벌 규정이 뭔지 아실 텐데.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게 이게 뭐 행위죠. 법을 직접 행위한 자 있죠. 이 친구는 당연히 벌하는데 행위자, 이해의자도 벌하는 거죠. 행위자, 이해의자. 이 자도 이제 벌하게 한 것이 양벌 규정이라고 그러죠. 행위도 안 했는데 왜 벌을 때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양벌 규정은 책임주의 원리에 입에되는 게 아닌가. 이 책임주의는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행복추구권을 보면 여러분 자기결정권 있죠. 그 자기결정권 안에 이 책임주의와 관련돼.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동안 양벌 규정에 보면 이 행위자, 이해의자, 뭐 법인이라든지 영업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그 종업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느냐 묻지 않고 무조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을 했었다고요. 그걸 우리 헌법재판소가 철퇴를 가한 거라고. 이건 책임주의 원리에 입에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행위자, 이해의자는 자기 책임이자 가실 책임으로 이렇게 법 조문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거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는 거지. 이 친구 책임을 대신 떠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2번 지문에 보시면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당연히 그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법률유보. 오늘날 법률유보는 여러분 뭐까지 포함하고 있죠? 어해유보. 즉 중요한 것 중에 진짜 중요한 본질적 사항은 직접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라는 거죠. 원래 법률유보할 때 이 법은 국회가 만든 법뿐만 아니라 법규명령도 다 들어와요. 법률유보라는 건 이 공권력 작용의 뿌리가 법률에 두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법규명령도 법률로부터 위임받았다면 뿌리는 법률에 있죠. 그럼 법률유보 위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중요한 상황일 때는 그건 반드시 법률의 이름으로 거기에 진짜 그 이름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의회유보잖아요. 그죠? 그걸 3번 지문에 둔 거고, 그 다음 4번 지문에 유예기간 체크하세요. 유예기간이 보통 주어지게 되면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안 되는 쪽으로 보통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소급을 금지하는 것은
그게 침익적이니까 소급을 금지하는 거예요. 국민의 신뢰 보호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법이 좋게 바뀌었어요. 좋게 바뀐 건 소급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그 좋게 바뀐 법을 소급시킬지 말지 그건 또 입법자의 재량이에요. 좋게 바뀌었으니 무조건 소급해서 저한테도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게 5번 지문입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질서에 관한 거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 경제 질서는 이제 헌법 119조 1항이 있고 이제 2항이 있는데 올해도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선택형 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그 119조 1항이 보면 이제 자유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원칙. 이걸 선언하고 있고요. 2항에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이제 국가가 간섭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어요. 예외적 국가 개입. 예외적 국가 개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질서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이걸 합치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그걸 일단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건 자주 나오는 헌법 121조 조문이잖아요. 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소작을 금지하고 있죠. 그 임대차하고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용이 되잖아요. 그건 자주 시험에 언급됐던 거고. 자, 그다음 이제 그 2번 지문에 보시면 그렇죠. 국가에 대한 규제 조정할 수 있던 게 헌법 19조 2항이잖아요. 간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간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따라서 뭐 종부세 있죠. 그거 부과한다고 헌법 119조 위반된다고 봤다면 지금 종부세가 사라졌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건요. 이거 어디 갔죠? 이것 때문에 예외적 국가 개입 때문에 이건 하나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국가 개입이 헌법 자체에서 허용되고 있으니까 개입을 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 기본권, 이 기본권 이 제한의 정당성의 근거가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3번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 될 수 있죠. 119조 2항이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그 택시 운전사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뭐 하루에 막 10만 원 벌면 그 중에 이제 사내 산학금 해가지고 그 뭐 8만 원의 산학금이면 8만 원 집어넣고 나머지 2만 원을 자기가 하루 이제 들고 가서 그걸로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 너무 생활이 영악해지니까 보통의 회사처럼 월급제로 이렇게 하려고 10만 원 벌면 그냥 10만 원 다 그 택시 회사에 다 집어넣고 월급 형태로 받아서 안정적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이 이제 전액 관리제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택시 회사들이 왜 우리를 마치 국유화 시킨 것처럼 이렇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싸웠던 건데 괜찮다고 봤어요. 나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택시 기사들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봤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보호 운동 있죠. 이 소비자 보호 운동은 우리 헌법 몇 조에 들어가 있죠? 124조에 들어가 있죠. 이 소비자 보호 운동은 꼭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할 필요 없어요. 만들어서 할 필요 없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목표로 함께 의사 합치해서 벌이는 운동이면 하면 헌법 124조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해설 부분에 그 부분은 좀 체크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방자치제도죠. 우리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가 뭐죠? 우리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영토. 그죠? 그 다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축소시킨 게 뭐죠? 지자체잖아요. 지자체도 구역, 이게 영토죠. 국가로 따지면. 그 다음 주민, 이게 이제 국가로 따지면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치권, 이게 이제 국가로 따지면 주권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구역에는
거기에는 당연히 뭐예요? 육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 같은 공유 수면도 당연히 들어오죠.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지문에 보시면 지자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딱 돼가지고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자체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누가 이걸 지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권한 대행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지자체장이 아직 완전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아닌데도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갔더니 이건 무죄 추정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한 판시죠. 이런 걸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일체의 어떤 그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최소한의 불이익은 가능하잖아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건 지자체가 지금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이익을 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 위배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본 시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이번 지문이 잘못됐는지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자체 제도 보장이죠. 제도 보장은 본질적 내용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최소 보장이라는 것도 배우셨을 거고요. 그 지자체의 제도 보장의 핵심이 되는 게 세 가지예요. 그 두 문자를 따면 그 단사기 이래 되는데, 그 자치단체 보장하고, 자치단체 보장하고, 그 다음 자치 사무보장, 그 다음 이제 자치 기능보장, 이게 단사기, 단기적으로 사기를 치나? 단사기, 이게 이 세 개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특정 어떤 그 지자체, 특정 지자체의 존속이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계층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강력지자체, 기초제도. 이걸 합쳐서 그냥 다 강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단체 자체가 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포맷으로만 되어 있게끔 계속 유지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해설 부분하고 연결해서 3번 지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4번도 참고로 보세요. 뭐 명확성 위배냐 아니냐는 사실 보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건 뭐 우리 헌법재판소 결과물대로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공사 직원 겸직 못하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건 뭐 권력 분립이라든지, 그 다음 뭐 업무 전념성, 그 다음 뭐 중립성 보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됐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정당 제도에 관한 문제죠. 그죠? 1번은 우리 아까 그 민주적 기본 질서 2배와도 관련되어 있는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청장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예 정당 관련된 일을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건 당연히 헌법 위배라고, 둘 다 헌법 위배라고 때렸어요. 그 우리는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 있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특단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쉽게 정당의 자유에 제동을 걸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기본 시각입니다. 그런 시각하에서 경찰청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 관련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고보조금 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정당을 얼마나 강하게 보호하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국고보조금을 이제 배분해서 주는데 그 교섭단체 구성된 그 다수당들이 많은 혜택을 본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몇 명 없는 당들이 왜 우리 돈을 적게 주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3번 해설 부분 보세요.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제가 불안정하고 정당과 국민 간의 동일성이 희박한 정당 정치 풍토에서 대의민주적 기본 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안정된 정당들이 몇 개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돈을 많이 줘가지고 기본 뿌리를 내리게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시한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정당제가 불안정한가요? 모르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요. 그 초중등 교원들의 이제 정치 활동을 많이 제약하죠. 이건 합리적이 있죠. 왜냐면 아직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아직 몰랑몰랑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 정치 성향 가진 교사가
그 애들을 한쪽으로 이끌어 버리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또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걸 고려할 때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겁니다. 제가 봐도 이건 합리적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가 5번 지문인데, 오늘날은 여러분들,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국회의원을 잠시 보시면, 국회의원은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든 기본적으로 정당은 국민 대표성이죠. 이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성을 지니게 되고요. 그리고 자유위임이죠. 자유위임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 귀속성이 있다고. 정당 대표성이 있는 거죠. 정당 귀속성. 이 두 개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 전체의 이익을 일하려고 했더니 정당에서 야, 그따위 짓 행동하지 마. 그래가지고 정당 말을 안 듣는다고 정당에서 뭐 제명당하기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위임하고 여기 있는 정당 귀속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거 뭐 보기 나름인데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유위임이라는 핑계로 정당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일정한 제동 거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번 지문에 보시면 현대 민주주의가 종래의 순수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의적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자유위임은 최소한 국회 운영과 관련한 정당과 교섭단체 지시에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귀속되는 걸 배제하는 근거, 무조건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시험 지문으로 자주 언급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이중성, 즉 국민 대표성과 정당 귀속성, 즉 자유위임과 정당 귀속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선거제도에 관한 거죠. 이 선거도 강하게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죠?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부재자 투표 개시 기간을 오전 10시부터 해놓은 거예요. 왜 오전 10시부터 표를 찍게 해놔요? 출퇴근하기 전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찍고 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오직 누만 편한 거예요. 그 선거 투표 관리하는 놈들만 편한 거죠. 10시 늦게 나와서 관리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도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해설한 부분 보시면 두 번째 줄, 투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부담 줄이는 거, 그것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수단의 적적성, 법익의 균형성 이런 걸 다 망가뜨렸다.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한다.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게리맨더링 이런 거 이제 막기 위해서 너무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게끔 선거구역을 획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그게 니은 지문이죠.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 이제 기타 나머지를 이렇게 분류시켜가지고, 국회의원은 인구 편차, 상하 33, 그 다음 그 1%. 숫자 기억하 3331이에요. 이게 이제 최소 선거구 인구 비례가 2대1로 되어 있다는 이렇게 돼. 나머지는요, 인구 편차 상하 이걸 50%로 하고요. 약간 넓어요. 그 다음에 이걸 3대1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 지문은 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바다에 배 타고 있으신 분이 이제 원양어선 이런 데서 이제 투표할 때 이제 팩스를 통해서 이렇게 투표할 경우에 이거
누측이 다 드러날 수 있죠. 팩스로 가면. 그래서 이 비밀선거 원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투표할 방법이 없잖아.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밀선거 침해한다고 만약에 아예 표 찍는 걸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또 뭘 위배하게 되죠? 선거권 부여 자체가 막힐 수 있죠. 선거권 부여에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게 보통선거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보통선거 원칙과 비례선거 원칙, 이제 비밀선거 원칙을 적절히 조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비밀선거 원칙 위배니까 허용하면 안 된다 이래 돼버리면 보통선거 원칙이 또 위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한 거예요. 디귿 지문이. 그 다음 이제 이게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 그게 기본권이잖아요. 헌법상의 권리인지 아니면 이게 법률상의 권리인지, 법률상 권리인지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권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권이라든지, 그 다음 조례 개폐 청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주민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지, 헌법 자체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본 시각이에요. 그게 이제 리얼 지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비례대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A 정당이 있으면, 여기 이제 기역, 김갑동, 미연, 디귿, 이렇게 리얼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선거를 보면 선거 종이 2장 주잖아요. 하나는 어디? 하나는 지역구에 던지고, 하나는 어디 던지죠? 비례대표 정당에 던져요. 이거 정당에 던질 때 그 정당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 보고 던져요. 정당 이름 보고 던져요. 그렇지, 정당 이름 보고 던지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거론이 돼서 빠져나가잖아요. 이번에 무슨 당 있죠? 조국혁신당인가? 그 양반 어디로 갔어요? 교도소로 가니까. 그 다음 밑에 나가 이리 올라오잖아요. 메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메꾸게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왜요? 이거는 비례대표는 당 보고 준 거지. 당에서 표를 만들어서 어석이 몇 표가 배분될지, 그럼 어석이 2개 배분됐으면 그 중에 2명이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1명이 교도소 갔어. 그럼 1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1명을 집어넣어야 2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음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 미음 지문의 해석에 보면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그 정당에다가 비례대표 의석을 2장을 주겠다라는 의사를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1명이 교도소로 가면 또 1명을 또 집어넣어서 2석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미음 지문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문제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사례 문제는 제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관련해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정당의 의미를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헌정당이라고 의심이 될 때 정부는 무조건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본안과 관련해서 민주적 기본질서 2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 비례원칙도 집어넣는지, 그걸 중심으로 제가 문제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선택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복습을 좀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1회 모의고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2회 모의고사는 또 기본권 파트로 들어가죠. 그죠? 제2회 모의고사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미리 여러분들이 진도 범위에 맞춰가지고 좀 예습을 하셔가지고 모의고사에 성실히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다시 건강히 뵙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